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자, 교재 3페이지 일단 펴두시고요. 자, 이제 형사소송법 진도별 이제 사례 해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재는 지금 보고 계신 편사기 형사소송법 사례 연습 가지고 이제 진행하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교재가 얇지는 않죠. 그래도 형법보다 얇기는 한데, 그래서 메인 사례들이 있고 이제 유제들 추가로 이제 비슷한 문제들 추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수업 자체는 이제 유제는 좀 필요한 거 위주로 발췌해서 하는 식으로 하고 이제 메인 사례 위주로 쭉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지금 해설 강의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전체 내용을 어쨌든 한 바퀴 이상은 공부를 하고, 중요 쟁점들에 대해서는 중요 쟁점과 판례들에 대한 내용 숙지는 이해와 숙지는 어느 정도 돼 있는 걸 전제로 진행을 해요. 내용 공부가 아예 안 된 상태에서 사례풀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공부는 돼 있는 걸 전제로 바탕을 깔고 수업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분량이 좀 상당히 되기 때문에 어떤 메인 쟁점이나 판례에 대한 내용 설명을 막 이제 하나하나 처음부터 기본 강의처럼 할 수는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문제풀이 집중하고 답안을 어떻게 좀 쓸 건지 이런 거 포인트 같은 거 잡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건 이제 문제 풀고 답안 보면서 가죠. 자, 3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자, 사례 1번으로 갑니다. 자, 일단 문제 풀기 전에 답안 구성 관련해가지고 간단히만 얘기하면, 자, 우리 해설 한번 보세요. 형법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자, 3페이지 가셔가지고 해설 부분 목차 구성을 보시면 1번 쟁점 정리 있죠? 문제 제기격으로 해당해요. 뭐 쟁점의 정리라고 써도 되고, 문제점이라고 써도 되고, 뭐 문제 제기라고 써도 되고, 표현은 아무 의미 없어요. 실제 사례 답안에 목차 같은 것도 그냥 생략해버립니다. 문단 구성만 자꾸 하거든요. 자,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견해 대립의 내용 들어가죠. 말 그대로 우리가 중요 쟁점으로 정리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요? 쟁점의 정리, 문제의 제기, 견해 대립 소개하고 학설, 그리고 판례 소개하셔야죠. 그리고 학설과 판례를 소개했으면 항상 마무리는 뭘로 끝나야 돼요? 우리가 형법 사례집이 검토 부분이 맺어짐이 없어가지고 막 다 추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형소 사례는 어느 정도 다 돼 있습니다. 형소 답안이 훨씬 더 형소책이 깔끔하게 돼 있어요. 쓰신 분이 달라가지고. 자, 그래서 견해 대립 판례 소개를 했으면 무조건 마지막은 검토로 끝나야 돼요. 왜? 내가 검토 내린, 내가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마무리하는 게 검토죠. 검토 내린 견해를 바탕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대한 검토 법리를 근거로 해서 사안포습에서 답을 내리기 때문에 검토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답안 구성은 깔끔하게 돼 있고, 형법과 달리 형법 같으면은 막 여러 개 물어보는 개별 문제에 대해서 전체 답안에 대한 쟁점 정리하고 전체 답안에 대한 최종 결론은 막 따로 목차 잡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삭제해버리라 그랬죠. 실제 답안에 그런 거 못 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형소책 같으면은 그런 것들이 좀 더 깔끔하게 돼 있으니까 형법책보다는 해설 크게 안 건드리고 좀 진행하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얘기하려고, 자, 견해 대립 부분 보세요. 이거를 결정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본 강의랑 핵심 강의 할 때랑 다 이제 얘기했었죠. 학설을 어디까지 쓸 거냐예요. 자, 사람에 따라서는 뭐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형법에서 있는 것 같은데, 학설은 날려버리고 그냥 문제 제기랑 판례 태도만 잘 쓴 다음에 판례대로 포섭해서 답안 쓰시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뭐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우리 시험이 특히 형사법이 민사도 아니고 형사랑 공법은 학설은 메인 쟁점에 한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쓸 거냐예요. 자, 그래서 추천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물론 가장 이상적으로는 딱 우리 지금 책에 써 있는 정도의 내용은 다 써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답안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이상적인 답안은 쓸 수 없다 그랬죠. 적당히 타협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학설은 이름만 쓰라 그랬어요. 문제 제기를 생략할 수는 없어요. 문제 제기랑 판례를 생략할 수는 없어서 생략할 수 있는 거, 줄일 수 있는 건 학설 내용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쟁점 정리 키워드 정확하게 쓰고 거기에 대한 견해 대립을 학설 이름만 쓰되 제3의 견해 절충설의 경우는 내용을 하나 써주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판례 태도 평가 무슨 설의 입장에서 판례 키워드 이러이렇게 판시했다 쓴 다음에 검토는 생각 건데 논거 하나 써주고 이 학설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마무리해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답안을 쓰면 법리 기재를 한 문단으로 쓰는 거예요.
학판검 소목차 같은 거 나누지 않아요. 실제 답안에서. 메인 목차도 그냥 생략하려고 하는 마당에 이런 소목차까지 한 줄씩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식의 지금 분량을 줄이고 이렇게 생략하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 답안지는 주어진 배점이 10점이면 10줄에서 12줄밖에 못 써요. 근데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분량 정도를 내용을 다 쓸 것 같으면 1점당 2.5줄, 3줄은 나와야 됩니다. 2배 이상 분량이에요, 지금. 그래서 교재에 있는 분량을 항상 절반 이상은 쳐내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뭐 그렇다고 법리 내용을 생략할 수는 없으니까 학설 내용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 한 문단 정도, 왜냐면 문제 제기에 어느 정도 사안 포섭이 들어가요. 우리 사안은 이러이러하니까 요런 쟁점이 문제된다라고 일단 좀 써주고 한 문단으로, 그 다음에 문단을 나눠가지고 방금 학판검을 한 문단으로 이에 대해서 긍정설, 부정설 또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다는 절충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뭐 긍정설의 입장에서 이러이렇게 판시하였다 생각건데 요런 것들 고려하면 무슨 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딱 써준 다음에 그 다음 문단에서 내가 검토 내린 거 가지고 사안 포섭하고 결론 내리면 답안 깔끔하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틀을 잡아놔야 어떻게 돼요? 내가 잡아놓은 대로 이제 정리하고 암기를 할 거잖아요. 내가 내용을 그래도 쓰겠다라고 했으면 절충설 같은 거 내용 써야 되니까 쓸 내용이다라고 하면 이제 체크하고 외우고 이제 막 반복학습하고 하는 건데, 쓸 말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해용 또는 객관식용으로 그냥 훑어보는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을 어떻게 쓸 건지를 처음 기본 강의할 때부터 얘기하는 게, 주관식 시험의 출발은 내가 외워서 현출해서 주관식 답안지에서 낼 내용이랑 쓸 일 없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이해용으로만 확인하고, 우리 또 이제 객관식도 보니까 객관식용으로 눈에 바르는 정도는 또 봐야 되는 것도 있죠. 근데 객관식용 암기랑 주관식용 암기랑 아예 공부 방법이 다르니까. 그래서 기본 강의 때부터 답안지 작성법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내가 기본 강의 때부터 교재 정리를 하고 하잖아요. 어쨌든 암기도 들어가고 쓸 말을 체크하고 외우는 거고, 안 써도 될 말은 그냥 어느 정도 이해용으로만 읽고 넘어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사례집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문제 풀고 쟁점 도출하고, 도출한 쟁점에 대해 논리적 연결해가지고 답안을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방법까지 가는 건데, 어쨌든 사례집도 체크하고 정리를 함에 있어가지고 쓸말 유료 체크하고 정리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기본서 정리 때 배운 답안 작성, 교재 정리 방법 같은 거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풀이로 바로 들어가죠. 풀 게 많아가지고 마음이 좀 급해요. 자, 1번입니다. 자, 사실관계로 바로 가는데, 자, 형법 때도 얘기했죠. 문제 풀 때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닌데, 딱히 선호하는 거 없으면 추천하는 대로 하세요. 추천하는 건 마지막에 질문부터 읽는 걸 추천합니다. 설문, 질문, 뭘 물어보는지를 먼저 읽어야 돼요. 특히 형법보다 형소법에서 그게 좀 더 유효하거든요. 자, 이 문제 같으면 그렇게까지 뭐 문제가 안 되는데, 뭐 크게 뭐 달라질 건 없는데, 이제 뒤로 가면은 뭘 물어보냐 질문을 먼저 읽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내가 아직 문제 사실관계를 분석하지 않았더라도 이 문제에서 메인 쟁점이 뭔지를 그냥 문제에서 설문에서 찍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왜 설문을 먼저 읽겠어요? 사실관계가 길고 복잡할수록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완성된 상태에서 실제 시험장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읽으면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문제 될 것 같고 요것도 문제 될 여지가 있고 저것도 막 나올 수 있는 쟁점이 너무 여러 개가 잡힙니다. 근데 뒤에 질문을 딱 읽어보면 뭐 위수증으로 뭐 이 물건이 증거 능력이 있는지를 논하시오라고 하면 증거 능력 부분만 메인 쟁점으로 뽑아가면서 읽으면 되고, 나머지 곁다리들은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랑 상관없는 거니까 대충 보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는 효율을 따질 때 질문을 먼저 읽는 게 모든 법학 사례 시험에서 추천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줄 대법원의 조치를 물어봤고요. 자, 괄호 안에 보시면 이 당시는 2006년 사실관계니까 수원 고등법원이 없던 시절이에요. 고등법원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있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수원고법이 신설됐죠. 그게 신설되어 있는 걸 전제로 풀어라요. 그러면 뭔지는 몰라도 뭐 관할 관련 문제가 되겠죠. 지방법원, 고등법원과의 관계 뭐 이런 문제가 나온 걸 거잖아요. 그 정도 생각해 보시고, 자, 첫 번째 줄로 갑니다.
갑은 6년 7월 26일 무고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자, 사건 번호 이 정도는 아시죠? 고단이에요. 고합이 있고 고단이 있죠? 자, 고단이라는 건 이제 단독재판부겠죠.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재판부 사물관할 사건으로 기소된 1사건 무고죄가 있고요. 자, 이와 별도로 갑이 6년 7월 31일 무고로 성남지법 성남지방법원 본원 밑에 있는 성남지원이에요. 역시 단독재판부 기소, 소송 계속 중 이 사건입니다. 자, 지방법원 본원과 본원 소속 밑에 있는 지방법원 지원은 객관식에도 나오는 기출이죠. 행정조직상으로는 본원이 상급이고 지원이 하급이지만 관할에 있어서는 관할 등에 있어서는 독립된 대등법원이에요. 그래서 객관식용 판례 어떤 것도 있어요? 지원의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사정만으로 본원의 토지관할 바로 인정되고 그런 거 없죠. 그런 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이 사건. 자, 그러면 1사건과 2사건은 갑이라는 한 사람이뭐만 형사소송법 11조죠. 여러 개 수개의 사건에 해당하니까 전형적인 경합 관련 사건에 해당할 겁니다. 자, 이 사건의 국선 변호인은 6년 9월 15일 1사건 계류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도 함께 따로따로 하던 걸 합치는 게 뭐예요? 병합심리죠. 병합심리하게 해달라, 병합심리 해달라라는 취지 6조 심리 결정을 어디다가 신청했어요? 대법원에 신청했어요. 자, 이러한 대법원의 조치입니다. 신청이 적법이냐 부적법이냐, 적법한 경우에 이 신청이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죠. 본안전 판단, 본안 판단은 절차법의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배운 게 떠올라야죠. 자, 뭐 관련이에요? 관련 사건을, 그리고 지금 어떤 관련 사건이에요? 사물관할은 단독으로 갖고 토지관할만 서울중앙 성남으로 다른이에요. 그럼 뭐예요? 관련 사건의 토지관할 병합 심리죠. 여기까지 딱 떠올렸는데도 생각이 안 나면 법전을 뒤졌어야 돼요. 여기서 조문이 떠올라야 되거든요, 머릿속에. 안 떠오르면 그거 어디 앞쪽에 있었는데 하고 찾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조문이 있죠? 아니면 법전을 찾으세요. 법전 들고 다니시고. 자, 형사소송법 6조입니다. 토지관할의 병합 심리고요. 자, 첫 번째 줄에 지금 우리 상황이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서울중앙 성납 수개 관련 사건, 안 써있지만 객관식 기출이기도 하죠. 사물관할은 동일한 경우에 하나의 6조 적용입니다. 사물관할이 달라버리면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합의 무선으로 가요. 자, 각각 다른 법원, 토지관할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 공통되는 이제 이거 표현 개정됐죠. 바로 위에 상급 법원이에요. 근데 뭐 직급 상급법이라 써도 의미는 똑같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뭐 틀렸다고는 안 봅니다. 자, 바로 위에 상급법원, 직급 상급법원이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규칙에 있죠. 이 병합심리하게 해달라는 신청 자체도 어디다가요? 직급 상급법원에 가요. 신청서를 직급 상급법원에다가 제출하고 제출받은 상급법원에서 네가 해라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쟁점이 나와야죠. 이건 객관식용으로도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견해 대립의 내용이 어떻게 돼요? 자, 해설로 한번 가볼까요? 자, 밑에 쟁점 정리 보세요. 자, 문제 제기를 정확히 쓸 것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문제 제기가 생각보다 분량이 많이 잡히는 답안들이 있어요. 짧게 잡히는 답안도 있지만 여기는 그래도 분량이 좀 잡히죠. 왜? 6조를 언급해줘야죠. 6조를 언급한다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6조의 내용을 머릿속에서 떠올려가지고 뭔가 외운 거 가지고 정리해서 쓰려고 하지 마시고 법전 펴가지고 베끼시면 돼요. 이제 이 얘기 초반에 많이 할 건데 법전에 특히 형소법은 조문이 많이 나오니까 답안 쓸 때 규정에 있는 내용은 외우 쓰는 거 아니에요. 법전 펴가지고 베껴 쓰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보고 있으면 모든 다른 법 다 공통입니다. 우리 시험은 시험장에서 법전을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처음 공부할 때부터 내가 주관식용으로 어떤 내용을 암기를 해야 된다, 답안에 쓸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암기 대상에서 뭐는 제껴야 돼요? 법전에 있는 내용은 제외합니다. 물론 객관식용 암기 말고. 왜? 법전에 있는 건 펴가지고 베끼면 되는데 그걸 뭘 쓸데없이 외우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외울 때는 뭐 굳이 외우는 왜 그렇게 외우지 말라 그래도 외울 때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법전을 펴가지고 막 찾아보고 하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외워 쓸래야 하는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걸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외웠으면 좋죠. 시간 절약도 되고. 근데 안 그래도 외울 것도 많은데 베껴 쓰면 될 것까지 외우고 있으면 정작 외워야 될 거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외워 쓴다고 하더라도 부정확하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암기를 못하는 게 암기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불성실하다가 아니라 워낙 분량 자체가 많은 시험, 우리 시험이 많은 시험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베끼면 될 것까지 외우고 있으면 다 그냥 부정확하게 나와요. 답안 결과물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옵니다. 그 퀄리티가 좋게 나오면 제가 그냥 그럼 그걸 외워서 쓰세요라고 하겠죠. 근데 답안 피드백을 해보면 결국 베껴 쓴 사람 답안이랑 외워 쓴 사람 답안이랑 비교해보면 규정 관련해서는 베껴 쓴 답안이 훨씬 깔끔해요. 훨씬 정확하고. 외워 쓰다 보면 뭔가 부정확한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럼 결과물을 놓고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베껴 쓴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부터 뭐요? 아 이건 규정이고 법전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베껴 쓰고 이제 내가 체크하고 또 외울 건 뭐요? 규정에 없는 거, 규정에 대한 해석, 일반론, 중요 판례 태도, 학설 이름, 절충설 내용 쓸 거 이런 거에 집중해서 외우셔야 돼요. 이거 구별을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려고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 퍼져가지고 이도저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일단 6조를 베껴요. 6조를 베껴 놓고 이제 쟁점 키워드가 어떻게 돼요? 6조 베낀 아니면 6조 조문을 통으로 베끼진 않더라도 6조의 이 표현을 베끼란 얘기예요. 펴가지고. 물론 외우고 있으면 그대로 써도 되지만 이 단어 정도만. 자, 어쨌든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근 상급법원 바로 위에 공통되는 상급법원의 의미죠. 공통되는. 자, 바로 공통되는 바로 위에 상급법원의 의미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위에 그 상급법원이 지금 우리 사실관계에서 대법원이 맞냐 아니냐가 지금 질문에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아는 쟁점이죠.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쟁점이기도 해가지고 형소법에서 제일 초반에 꼼꼼하게 하는 쟁점이에요. 자, 4페이지 로마자 2번으로 갑니다. 자, 학설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 학설 이름 막 긍정설, 부정설, 소극설, 적극설, 필요설, 불효설, 가능설, 불능설 뭐 이런 식으로 학설 이름 같은 거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설 이름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만 통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학설 이름만 쓰죠. 왜 이름만 써도 된다 그래요? 쟁점 키워드를 정확하게 현출을 한 걸 전제로 갑니다. 방금 쟁점 키워드를 6조의 이 단어 바로 위에 직근 상급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의 의미와 관련돼서 이제 논해보자라고 키워드를 정확히 썼으니까 어떻게 돼요? 학설 이름에 이제 여기는 긍정 부정을 쓸 수는 없죠. 되냐 안 되냐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우리 책에 써있는 표현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소송법설, 조직법설이에요. 뭐 재교재 같으면 여기는 학설 이름이 딱 안 떨어져가지고 어느 정도 좀 풀어쓰라고 하죠. 심급상의 상급법원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동그라미 1번이고요. 동그라미 2번 법명이 뜨죠. 각급 법원 설치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상 관할구역 구분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예요. 그 정도는 풀어 써도 됩니다. 법 이름이 있으니까 판례 표현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이렇게 학설이 길어졌으면 판례 태도를 소개할 때 원래 긍정 부정이면 그냥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 부정설의 입장에서 이렇게 출발을 할 건데 이제 학설 자체를 풀어 써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풀어 쓴 거를 또 반복하고 있으면 시간 걸리니까 전자 후자로 지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한 문단으로 지금 이어 쓰는 걸 훈련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한 문단을 합치셔야 돼요. 공부할 때다. 법리기재는. 그래서 판례는 후자의 입장이에요. 동그라미 1번 종래 판례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뭐 최근 바뀐 것도 아니고 바뀐 지 몇십 년이 됐는데 동그라미 2번으로 그냥 바로 갑니다. 판례는 후자의 입장에서 딱 그 정도 쓰면 돼요. 평가했고 이제 뭐야 학설에서 현출되지 않은 판례 문구는 정확하게 암기해 쓰셔야죠. 그러니까 학설 같은 거 쳐내버리고 규정 베끼면서 아낀 공력을 어디다 쏟는 거예요? 판례 문구 암기, 쟁점 키워드 암기에 쏟아야 돼요.
판례를 두루뭉실하게 쓰면 안 돼요. 학설은 두루뭉실하게 써도 돼요. 근데 판례는 딱 정해진 문구가 있으니까. 자, 어떤 문구를 써야 돼요? 동그라미 2번.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는 고등법원이,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는 대법원이 공통되는 직근 상급 법원으로서 관할 법원이 된다 판시예요. 딱 그렇게 맞춰서 틀을 맞춰가지고 지시대명사 같은 거 쓰는 것도 미리 좀 정리를 해야지 실제 다 시험장에 써지지. 시험장에서 그냥 대충 써야지 하면 안 써집니다. 문구를 다 정리하고 어느 정도 외울 거는 외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검토할 때 한 문단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소목 잘 안 잡고 생각건대 이런 식의 관용적인 문구를 붙여줘요. 그러니까 이해, 학설을 쓸 때는 쟁점 키워드를 썼으면 이에 대하여 이렇게 출발을 하고요. 판례를 쓸 때는 항상 판례는이라고 문구를 붙여줍니다. 왜?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판례 배점을 주고 싶으면 이 부분에 주면 된다라고 서로 약간 짜고 치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판례라는 표현을 안 써버리고 그냥 판례 문구만 써버리면 얘가 지금 이걸 학설을 쓴 건지 판례를 쓸 건지 채점하는 사람이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는 딱 맞춰 써주는 거야. 자, 그리고 검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부터가 검토고 내가 이거 가지고 사안 검토할 때니까 이 부분에 검토 배점을 주세요를 생각건대라고 이렇게 단어 같은 걸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하여 판례는 생각건대 이렇게 딱 한 문단이에요. 한 문단에서 문장 구별이 딱 한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 필요성 등 고려할 때 판례 태도가 타당하다 이렇게 가버리시면 돼요. 또 길게 쓰기 귀찮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판례 태도에 따른 사안 포섭이 어떻게 돼요? 사안 포섭을 하셔야죠. 결론 말고 사안 포섭을 해요. 사안 포섭에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야. 사실관계를 뭐요? 내가 내린 검토에 맞춰가지고 사실관계를 맞추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게 답안에도 분량이 나와야지 득점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사안은 어떻게 돼요? 자, 다시 사실관계 보시면 자, 3페이지. 실제로는 답안 쓰기 전에 이렇게 문제를 다 풀어놓고 답안을 쓰기 시작하셔야 돼요. 답안을 쓰면서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미 문제 답안 쓰기 전에 쟁점 다 뽑아놓고 쟁점을 뽑는 순간 답도 나와요. 사안포섭 해가지고 제대로 공부가 됐으면. 그러면 이 쟁점 관련해서 풀어보니까 여기구나, 이게 적법하구나, 이 대법원의 조치는 이거구나라고 답을 찾아놓고 그 사이 이 쟁점을 이렇게 써야지까지 어느 정도 머릿속에 구성을 잡아놓고 답안을 쓰기 시작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와보세요. 3페이지. 자, 심급상 법원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판례 반대개네. 이건 객관식용으로. 자, 첫 번째 줄 심급상으로 가면 서울중앙 단독에 대한 1심에 대한 심급 2심, 항소심은 서울중앙합의부로 가죠. 성남지원 단독도 심급상 2심으로 가면 성남지원 합의부로 갑니다. 그럼 서울중앙합의부랑 성남지원 합의부는 공통되지 않죠. 다르죠? 그럼 어떻게 돼요? 3심으로 하나 더 올라가야죠? 대법원으로 가요. 그럼 대법원이니까 3심은 공통이 되죠. 자, 그래서 뭐예요? 심급상 상급법원을 의미한다는 판례 반대견에 따르면 대법원에 신청한 건 적법하고, 적법한 신청이니까 대법원은 네가 해라 쟤가 해라 병합심리 결정하면 돼요. 자, 근데 판례 태도인 각급법원 설치 관할구역 조직상 상급법원을 의미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이고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도 마찬가지 수원고등법원이에요. 그럼 또 서울, 수원, 고등법원이 다르니까 판례 태도에 따라도 아까 문구 그대로죠? 대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 자체가 적법하다예요. 자, 그래서 4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로마자 3번에 자, 괄호를 보세요. 수원고등법원 신설 전제로 문제 풀라 그랬죠? 방금 했죠? 하나는 서울고법, 하나는 수원고법이니까 달라서 대법원까지 가야죠. 그래서 대법원이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이 신청이 적법하니까 병합심리 결정을 할 수 있다로 가요. 물론 하여야 된다는 아니죠. 또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고 본안 판단을 뭘로 할지 내용은 안 써 있습니다. 자, 근데 괄호 위에 있는 일반 사안포섭을 보세요.
자, 다시 문제로 가시면 아까 얘기했죠. 원래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이 문제가 출제될 당시는 수원고법이 없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도 어디 고법으로 올라가요? 서울고법으로 가요. 자, 수원고법이 없던 시절에 이 문제가 출제될 당시 출제 의도대로 문제를 풀면 어떻게 돼요? 서울중앙도 서울고법이고 수원지법도 서울고법이니까 고등법원이 공통이 되죠. 그러니까 출제 당시는 이 대법원의 신청을 서울고법에 해야 될 걸 엉뚱한 데 하는 거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원래 출제 의도입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표현을 좀 보죠. 다른 시험은 또 잘못된 신청으로 나올 거니까. 자, 로마자 3번 보시면 괄호는 이제 수원고법 신설을 전제로고, 자, 출제 당시는 어떻게 돼요? 서울고법이 관할법원이 되고 대법원인 관할법원이 없어요. 자, 그러면 있다 없다가 아니죠. 대법원의 조치를 물어봤으니까 조치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 사례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이 써 있어야 돼요. 방금 우리 것도 이 신청을 받은 대법원의 조치를 물어봤으면 마지막에 마무리가 뭘로 끝나야 돼요? 대법원은 이러이러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끝나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하는 실수가 많은 답안이 한 10%는 나와. 이런 답안. 대법원의 조치를 물어봤는데 대법원의 신청은 잘못됐다 이렇게 써요.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 물어봤는데 그러한 수집 절차는 위법하다라고 마무리가 돼 있어요. 그럼 답이 결론이 맞게 써 있는 거예요? 이거 결론 누락입니다. 이걸 왜 강조해요? 채점할 때 결론부터 봐요. 채점할 때 가장 밑에 써 있는 대법원의 조치를 정확하게 맞췄는지 우리가 객관식에 답 맞추듯이 일단 답이 맞았는지를 본 다음에 이제 위로 갑니다. 채점할 때. 뭐 정해진 약속이 있는 건 아닌데 당연히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결론을 맞췄냐부터 일단 채점하게 돼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딱 봤는데 결론이 정확하게 안 써 있으면 이 답안에 대한 인상이 좋아질 수도 일단 결론 배점은 깎아먹고 출발하는 겁니다. 결론은 한 줄이지만 원래 배점이라는 게 답안 분량에 비례하는 거긴 한데 결론은 한 줄이어도 결론이기 때문에 답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배점이 크게 들어가요. 분량에 비해서. 거기를 한 절반 깎아먹고 아니면 통으로 깎아먹고 출발해버리면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거 습관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답안지 검토 같은 거 시간 몇 분 남아가지고 할 때 제일 먼저 체크하라는 게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라고 그래요. 답안 검토할 때. 이런 거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이런 거 처음에 습관 잘못 잡으면 계속 틀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있죠. 대법원인 법률에 위반된 신청인 거죠. 그래서 본안 판단은 할 수 없다가 결론이에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조치를 구체적으로 써놓은 게 이제 우리 답안이거든요. 어디다가 관할권이 있는 서울고법에다가 이송한다로 갑니다. 물론 그냥 어떻게 써버려도 돼요. 이 신청 자체가 부적법함으로 대법원은 병합심리 결정을 할 게 아닌 거죠.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관할도 아닌데다가 엉뚱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청이 부적법함을 이유로 그냥 기각 결정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 마무리해도 됩니다. 그래서 부적법한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으로 쓰는 게 오히려 무난한 결론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페이지로 갑니다. 자, 끝에 두 줄. 사건 계속이 관할에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관할 물어보는 문제예요. 적법한지 질문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질문 1, 2 사건을 병합심리 위한 절차예요. 자, 이렇게 쟁점 잡아놓고 다시 첫 번째 줄. 갑은 범죄 사실 중 A에 대한 중상해 괄호 부산에 거주하는 A를 찾아가 부산에겠죠? 부산에서 범죄지는 부산이에요 지금. 주먹과 발로 눈 주위 등 안면을 무차별 가격 A를 실명토로 간 사건이 1사건. 그리고 이건 부산지방법원 토지관할 사물관할 합의부 계속. 자, B에 대한 특수절도죄 야간에 B의 집 현관문 자물쇠를 부수고 B의 집안으로 들어 야간 손괴우 주거침입 형법 331조 특수절도죠. 이 사건. 자, 부산지방법원 단독재판부 계속이죠. 자, 이게 적법한지 관할 관련. 그럼 뭐예요? 토지관할하고 사물관할이죠.
자, 그러면 또 뭐야? 토지관할 관련해서 4조. 사물관할 관련해가지고 또 뭐야? 법원조직법 32조 1항이 언급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병합심리는 토지관할은 부산지법으로 갔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거니까 이제 아까와 달리 뭘로 가야 돼요?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형소법 10조로 가야 됩니다. 당연히 조문 숫자 같은 거 내용 같은 거 정확하게 안 떠오를 수 있어요. 저야 하도 자주 보다 보니까 숫자도 외우고 내용도 외우고 하는 거고 저도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에요. 그냥 보다 보니까 외워진 거지. 어떻게 써야 돼요? 법조를 뒤져야 돼요. 관할 관련이니까 앞에 있겠지 해가지고 아까 4조 10조 부분 막 찾아가지고 보는 거지. 이거를 딱 바로 4조 10조 떠올릴 수 있지만 안 떠오르는 게 오히려 더 다수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해설로 가셔가지고요. 자, 일단 뭐부터 하셔야 돼요? 조문부터 베끼고 출발이에요. 여기는 뭐 해석론 갈 것도 없어요. 그냥 4조를 베껴 놓고 범죄지, 주소, 고소, 현재지 다 해요. 이걸 뭐 굳이 외웠을 필요 없죠. 뭐 객관식용 암기도 돼 있긴 하지만. 자, 그리고 사안 검토하시면 돼요. 부산에서 지금 어쩌고저쩌고 중상해를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범죄지로서 부산의 토지관할 있죠? 그래서 부산지법 토지관할 문제 없다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건도 뭐예요? 야간에 B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어쩌고저쩌고죠. 자, 괄호 안에 써있죠? 사실관계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집이 부산인지가 사안상 불분명하긴 하지만 부산이 역시 범죄지이므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둘 다 일단 범죄지 토지관할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바 부산지법의 소송 계속 중인 거 토지관할 관련해서 문제 없어요. 적법하다요. 적법한지 물어봤으니까 표현을 항상 그냥 물음에 맞추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사물관할은 원칙, 단독, 예외, 객관식도 나오죠. 법원조직법 32조 1항에서 규정하는 사건에 한하여 합의부예요. 자, 그러면 얼른 법원조직법을 펴보셔야 돼요. 법원조직법은 또 시험장려 법전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는 시험장려 법전 들고 다니면서 이런 거를 나올 때마다 책에 써 있어도 찾아보고 펴보는 것 자체가 공부고 훈련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법전 찾는데 시간 오래 걸리니까 이게 저하잖아요. 법전 찾는 거. 그럼 손에 붙어가지고 빨리빨리 찾는 거를 평소에 훈련해 두셔야 돼요. 이런 거 날 잡고 하루 무슨 강의 듣는다고 느는 게 아니니까. 자, 법원조직법 32조 1항이죠. 객관식용으로도 이 정도로 외우잖아요. 자, 특히 뭐가 중요해요? 3호 본문 단서가 중요하죠. 그 법정형 단기 1년, 장기 아니에요. 3년 아니에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면 합의부 사물관할인데 단서가 있죠. 자, 그러면 해설 보세요. 법원조직법 32조 우리 사안은 3호가 문제되는 사안이니까 1항 3호를 베끼고요. 교문은 베끼면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사안 부분 보세요. 특수 중상해입니다. 자,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사안포섭 없는 거예요. 이거 결론이에요. 그냥 합의부에 있다라는 건 결론이지 사안포섭이 아니에요. 여기 뭐가 들어간 게 정상이에요 지금? 자, 법전 핀 거 가지고 3호 본문 말고 3호 단서까지 보세요. 자, 가목입니다. 형법 258조의 2조.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331조도 있어요. 그리고 332조도 있죠. 자, 이렇게 딱 봤을 때 특수상해랑 특수절도가 떠올랐으면 좋은데 안 떠올랐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법원조직법 피던 거를 펴놓은 거를 접어놓고 또 한 번 핀 법전을 함부로 덮는 거 아니에요. 왜? 다시 볼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다못해 답안 쓸 때 또 숫자라도 써야 되고 하거든요. 특히 형법 전문 같은 거. 그러니까 한 번 폈으면 웬만하면 펴두는 거고 다른 거 찾아봐야 돼가지고 넘길 때도 접어놓고 표시를 해놓고 넘기셔야 돼요. 자, 이 부분 접어놓고 다시 돌아와야 돼가지고. 자, 331조부터 보세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자, 331조가 뭐였어요 지금? 특수절도예요. 자, 331조 특수절도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죠. 법정형을 확인하셔야 돼요. 법정형 기준이니까.
자, 단기가 얼마요? 1년이죠. 1년은 1년 이상에 해당하죠. 이거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특수절도는 1년 이상의 단계니까 합의부 사물관할에 해당하는데 단서 과목에서 뭐예요? 제외하니까 어떻게 돼요? 단기 1년 이상이지만 단독재판부 사물관할이다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 문제 보시면 이 사건 특수절도죄를 부산지법 단독의 소송 계속 관할 적법하다가 됩니다. 사물관할. 자, 그리고 나서 258조. 자, 그리고 그럼 취지는 어떻게 돼요? 절도랑 야주절은 단기 자체가 1년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재판부예요. 특수절도만 지금 법정에 올라가는 거고 또 어떻게 돼요? 각각의 절도 법정액의 2분의 1 가중처벌하는 상습절도도 상습 특수절도에 한해서는 또 1년 6개월이니까 어떻게 돼요? 단기 1년 넘습니다. 근데 법원조직법의 취지가 어떻게 돼요? 절도는 워낙 건도 많고 잡범도 많으니까 그냥 특수까지 상습까지 구별하지 않고 전부 다 단독재판부에서 하겠다가 결론이에요. 그게 취지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58조의 2를 펴보세요. 자, 258조의 2가 뭐예요? 특수상해죠. 자, 단체 다중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입니다. 그래서 257조 1항, 2항, 상해, 존속상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 보시면 258조 특수중상해, 특수존속중상해예요. 그래서 특수상해도 역시 법정형 보시면 1년 이상, 2년 이상, 단기 1년 이상이긴 한데 단서 과목에 따라서 합의부 사물관할이 아닌 단독재판부 사물관할로 하겠다는데, 자,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범죄는 뭐예요? 자, 문제에서 정확히 보세요. 중상해죄예요. 특수가 안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물관할 찾아야 되는 범죄는 뭐예요? 258조의 중상해입니다. 258조 1항. 자, 그러면 단서에 들어가 있지 않고 258조는 법정형이 어떻게 돼요? 단 1년 이상 10년 이하니까 1년이죠. 사물관할 합의부예요. 그래서 적법하다가 돼요. 자, 해설로 다시 가셔가지고 자, 6페이지 뭐를 책에다가 추가로 하셔야 돼요? 이건 답안에 써야 됩니다. 자, 방금 했죠? 요게 들어가야 돼요. 왜? 지금 우리 사물관할 판단에 내가 소개한 법리가 뭘 기준으로 해요?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물론 절도는 특수절도는 예외로 가지만. 그럼 사안포섭이라는 게 뭐가 나와야 돼요? 법정형이 나와야 돼요. 법정형을 답안에 써야 됩니다. 이런 건 생략하는 거 아니에요. 자, 답안 사안포섭이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법원조직법 32조 1항을 소개했고 1사건에 대한 사안포섭입니다. 자, 1사건 기소된 범죄 중상해죄는 중상해죄의 법정형은 형법 258조 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 단기가 1년이어서 단기 1년 이상에 해당하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합의부 사물관할이고 사물관할 적법이에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방금 말한 거 그대로 쓰는 게 사안포섭이에요. 그럼 책을 보시면 뭐예요? 이건 결론만 써 있는 거예요. 사안포섭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사안포섭 배점 따로 있어요. 실전규칙표 보시면. 그럼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시면 안 되죠.
이거는 평소에 습관, 특히 형소법은 법정형, 공소시효 같은 것도 법정형 가지고 시효기간 찾고 막 하잖아요. 이런 것도 사물관달도 마찬가지고 법정형을 기준으로 어쩌고저쩌고를 하는 법리를 썼으면 내 답안에 법정형이 써 있어야 돼요. 형법에도 그런 거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결과 고의기수범과의 죄수관계가 어떻게 돼요? 법정형을 비교해서 상경일주해라. 그럼 내 답안에 법정형이 써 있어야 돼요. 책에도 막 그런 답안 해설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법정형을 안 써놓고 그냥 얘가 더 무거우니까 일주에 이렇게 끝나버리는 답안이 있으면 그거 사안포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법정형은 외우고 다닌 사람 없어요. 누가 법정형을 외우고 다녀? 계속 얘기하지만 법전 펴서 베껴야 돼요. 그게 법전 찾는 게 습관 안 되신 분들이 답안 꼭 그렇게 쓰거든요. 다 그어버립니다. 자, 물론 얘는 어떻게 돼요? 물론 얘도 법정형을 베껴놓고 근데 어떻게 돼요? 얘는 단서 과목을 언급하셔야죠. 법리 부분에 거기까지 써주신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단기가 1년 이상이긴 하지만 단서 과목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단독재판부 사물관할이고 역시 적법하다. 이렇게 차근차근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나 싶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법정형의 단기는 1년이고 장기는 10년입니다. 이렇게 쓰면은 뭐 당연한 얘기 이렇게 할 건데 어떤 식의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단기, 장기는 범위가 아니에요. 1년 이상 10년 이하가 장기, 장기가 아니라 그냥 딱 떨어지는 숫자로 단기는 1년인 거고 장기는 10년인 겁니다. 이거를 1년 이상이지라고 생각하면 1년 이상 1년 위니까 아무튼 이상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머릿속에서 범위에서 미니멈이니까 1년, 맥시멈이니까 10년이에요. 그러면 1년이니까 단기는 32조 1항 1년 이상에는 1년이 포함되죠. 이거 공소시효 기간 같은 거 찾을 때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해요. 이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 장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이잖아요. 그러면 장기 10년 이상짜리가 공소시효 기간이 10년이면 10년이니까 어떻게 10년 이상이 들어가니까 10년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10년 이하라고 생각하니까 법정형 장기를 어떻게 꼬여버리면 10년이 아니라 7년짜리라고 잘못 계산을 확 틀려버립니다. 그게 틀린 답안에 객관식 하나 꼭 집어넣거든요. 헷갈리는 건 알아가지고. 초반에야 헷갈리지. 이제 이런 건 지금 안 헷갈리시죠? 초반이라 설명을 지금 꼼꼼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뒤로 갈수록 속도는 빨라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적법한지 논을 이제 물어봤고요. 이제 답 내렸고 두 번째 질문으로 가서 자,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자, 규정 베끼셔야죠. 자, 10조를 베끼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규칙 4조도 베껴야죠. 토지관할이 다른 경우도 토지관할이 다르더라도 사물관할이 다르면 역시 10조대로 간다 이렇게 가죠. 그리고 여기 규정이 또 뭐도 들어가야 돼요? 11조도 들어가야 돼요. 11조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11조에 따라 한 사람만 수개범죄로서 관련 사건에 해당하는 걸 전제로 형사소송법 10조 규칙 4조 1항에서 이제 관련 사건에 있어서 토지관할 다르고 사물관할 다른 경우에 사물관할의 병합심리에 따라 자, 사안검토 해결이 바로 나오죠. 여기는 사안검토 할 거 별로 없죠. 여기는 사안검토를 꼼꼼히 쓸 거 없어요. 그냥 4조에 따라 단독 사물관할이니까 어떻게 돼요? 단독 합의부 사물관할이니까 합의부가 우선해서 병합심리한다예요. 물론 단독에다가 이송도 가능은 합니다. 단독에게 하게 할 수도 있다예요. 조문 내용대로 그냥 결론 내버리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사안포점이 막 길게 들어갈 건 없어요. 자, 사안검토도 보시면 논리적으로 11조의 관련 사건 먼저 포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0조에 따라 합의부가 우선해서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사례 3번으로 가는데 요거는 좀 설명하기 기니까 좀 미리 쉬었다 가죠. 그래서 쉬었다가 7페이지 사례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